이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바텀 블로우다운의 경우 보일러를 꺼둔 상태에서도 20초나 30초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라인을 열고 라인을 천천히 예열하면서 조금씩 블로우 다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엽니다. 완전히 열 때 라인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인을 예열하는 이유는 라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플랜지나 가스킷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팀을 흘려서 라인을 예열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과 요령을 사용하면 라인과 가스킷이 손상되는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는 보일러를 로컬과 수동 모두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일러에 적용됩니다. 어떤 보일러를 가지고 있든 모두 로컬과 원격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일러에는 비상운전 스테이션이나 비상운전 제어 장치도 있습니다. 비상운전 스테이션은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 패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의 설계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패널과 로컬 패널 간의 통신은 몇몇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모터 스타터가 포함된 공통 전원 섹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일러 및 관련 응용 분야의 케이블링은 특정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 케이블이나 기타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케이블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케이블 길이가 바뀌면 신호도 달라지고 보일러에서 제어실로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파라미터도 변경되어 보일러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 보일러 운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대의 보일러와 하나의 복합 보일러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신조선에는 복합 보일러가 설계되어 있고 발전기가 있어서 가스가 그쪽을 통과하며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VLCC, 대형 탱커, 그리고 아마도 수에즈맥스급 선박에서는 하나의 보일러, 즉 보조 보일러가 복합 보일러로 운전되어서 항상 항구에서 증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가 가동과 정지를 반복합니다. 보일러가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유는 이 보일러가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10kg이나 9kg까지 올라가면 보일러가 멈추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압력이 떨어져서 6.5나 5.5까지 내려갑니다. 이 값은 보일러에 설정한 값에 따라 다르며 그럼 다시 보일러가 가동되어 설정한 압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날씨 조건, 기관실 온도, 그리고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보일러가 더 자주 작동하게 되고 갑판에서 증기 소비가 많을 때도 보일러가 자주 가동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과 설정을 유지할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소비가 있을 때는 보일러를 저속 모드로 계속 운전하는 것이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너가 자주 껐다 켜지면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과 관련된 팬이나 모든 장비들도 잦은 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자주 켜고 끄는 것은 항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0에서 15까지 예를 들어 부하가 시작된다면 처음에는 퍼징 과정이 있고 이때 모든 송풍기가 0에서 70까지 작동해서 퍼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들이 점차적으로 마모되고 펜 위쪽에 롤러나 느슨해진 부분 등 움직이는 부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계적 고장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정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자주 운전할지, 해당 지역의 날씨 조건이 어떤지, 난방 조건이 어떤지 등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보일러의 시동과 정지도 항상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운 환경이라면 엔진룸을 조정해서 송풍기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식지 않게 할 수 있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연료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보일러의 성능을 높이며 기계적 마모도 줄이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선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보일러를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보일러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해보고 그곳에서 제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고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팀원들도 조작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긴 항해를 하게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팀원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가능한 한 시스템을 직접 운전해보고 한 대의 보일러가 꺼지거나 또 다른 보일러가 꺼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패널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로컬 패널이 있고 여기에는 수위 조절기, 오일 및 공기 조절기, 번호 설정값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 패널 1과 2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며 플랜트의 구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됩니다. 모든 패널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들은 서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의 기본 기능으로는 증기 압력 조절기, 오일 및 공기 유량 조절기, 분무 증기 조절기, 수위 조절, 오일 압력, 링 라인 조절기, 오일 온도 조절기, 알람 및 셧다운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절기들은 보일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한 대일 때는 저화력 유지, 압력 변동 없는 내부 가스 분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일러가 두 대일 때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고 슬레이브가 상승하며 압력 변동 없는 내부 가스 분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것들이 보일러의 일부 기능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보일러의 종류는 우리가 선상에서 사용하는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는 효율이 더 높고 물이 더 빠르게 증기로 변하며 수명이 길고 부하 변화에 더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본 복합 보일러의 모습입니다. 복합 보일러는 또 다른 종류의 보일러입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채워지고 내부의 관을 통해
가스나 불길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연관식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했던 드라이 도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을 빼내고 점검과 세척을 진행합니다. 여기 있는 관들은 금속처럼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위쪽에서는 증기가 생성됩니다. 보일러의 수위는 대략 이쯤에 있고 여기서 이미 증기 배출구로 나갑니다. 이것이 복합 보일러의 주 증기 배출 밸브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보시다시피 증기가 이쪽 방향으로 원활하게 흐르고 열이 한판 전체를 효과적으로 데우며 고여있던 물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 다시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라인 안에 물이 흐르지 않고 더 맑은 증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인에서는 가능한 한 맑은 증기가 필요하고 이 증기가 열을 튜브로 최대한 전달한 후 나중에 응축이 시작됩니다. 히터를 지난 후 예를 들어 정화기에서 연료를 98도까지 가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기가 열을 전달해서 120도, 130도로 들어왔다가 모든 열을 전달하고 컨트롤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공급하는 증기의 양에 따라 출구 온도를 98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기는 응축되어 98도까지 내려가고 이미 응축된 증기는 다시 급수 탱크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응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약간 더 낮은 온도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급수 탱크로 연결되는 배관이 있기 때문에 약 60도나 70도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튜브의 윗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윗부분을 보고 있고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을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황 농도가 있고 모든 연료와 배기가스가 이 윗부분을 지나 깔때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쌓인 모든 배기가스 그리고 여기에서 주기관 배기가스가 지나가는데 반드시 세척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튜브를 통해 여갑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기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탄소나 다른 물질이 쌓여서 튜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세척되어 있고 잘 세척된 보일러는 녹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좋은 신호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점은 주요 부품과 장착물입니다. 즉 보일러에 설치된 부품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압을 방지하는 안전 밸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가 빠져나가는 주증기 밸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패스 밸브나 경고 밸브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증기 밸브를 통해 라인을 가열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 밸브, 수위계, 물을 빼내는 블로우다운 밸브, 그리고 처음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청소 후에 공기를 빼내기 위한 상단의 에어 밸브도 있습니다. 스컨 밸브는 보일러 표면에 쌓인 모든 찌꺼기, 즉 더러운 것들을 표면에서 제거해 줍니다. 동건구, 점검문, 매놀, 출입문, 그리고 노에 있는 배수구도 있습니다. 노에도 배수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노를 세척할 때 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세척하기 전에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세척하고 준비하는 방법은
직접 호스를 안에 넣고 물을 틀어서 배수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히팅 코일 밸브도 정말 중요한데 히팅 코일은 보일러를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운전 전에 예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우리 시스템에 몇 개의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은 에일벅인데 여기 에일벅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3방향 밸브와 2방향 밸브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연료 라인 시스템과 모든 밸브의 작동을 위해 공급되는 개장용 공기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공급하는 디젤 점화 라인이 있고 또한 여기서 분무 공기의 도움으로 도입되는 분무증기도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처음에는 분무 공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기가 더 많아지면 분무 공기에서 분무 증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분무 증기의 압력이 5바 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해당되며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항상 해당되는 사항이니 분무 공기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만약 분무 증기가 없을 경우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위해 분무 공기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가 관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공기 유입 압력과 퍼니스 내 압력을 측정하는 차압 트랜스미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트랜스미터 앞쪽의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라인을 분리한 후 여기 안쪽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쪽으로는 불어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차압 트랜스미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 즉 두 라인 사이의 압력이 정확하고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측정값이 잘못되면 보일러도 다른 범위에서 작동하고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연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한지, 보일러가 올바른 정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장비들도 올바른 정보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압력도 제대로 조정되어 있고 분무증기와 계측기, 연료 압력, 연료 온도도 모두 적절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디젤도 충분하고 모든 설정이 제조사 기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는 매일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밸브들도 연료 전환 시 쌓일 수 있고 스위치를 통해서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비호를 보고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밸브 번호와 함께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밸브가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갈 수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는 자주 교정해 주세요. 어떤 좋은 회사들은 정말 훌륭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압력 게이지마다 정확한 교정 시기를 정해두어서 자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또는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 밸브와 솔라스 규정에 따르면 최소 2개 이상의 안전 밸브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개의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때로는 압력을 방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 한 개의 밸브로는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 이미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약간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배선 시스템도 반드시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선박에 올바르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 선의 각도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런 상태는 안전 밸브의 작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조작자가 여기서 선을 당기면 그 레버 전체가 어떤 경우에는 저 위치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버는 위아래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밸브의 작동을 안전한 거리에서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에는 여기 브레킷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했는데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체가 필요한 문제를 하나 만들었고, 아마도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누군가가 그 예비 부품을 주문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했고, 와이어 케이블을 아주 정확히 중앙에 위치시켜서 위아래로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봅시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네, 분해하고 싶으시면 여기 스터드 2개가 있는데 충분히 깁니다. 그래서 한쪽을 분해하면은 이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스프링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안전 밸브를 제거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여기에는 밸브가 아래에 앉아 있고 이 표면을 닫고 밀봉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여기 스프링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밸브마다 약간씩 설정이 다릅니다. 첫 번째가 열리고 두 번째가 열릴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0.5바 혹은 1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여기 라벨이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랩핑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표면이 괜찮다면 굳이 랩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후에 밸브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샤프트를 통해 약간의 누출이 있지만 대부분의 증기는 안전한 구역으로 빠져나가서 엔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증기와 열을 멀리 보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선박의 올바른 설계 방식입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면 이쪽은 알보그와 현대에서 만든 것이고 이쪽은 미쓰비시에서 만든 선박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모든 증기가 엔진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실제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증기를 안전선까지 멀리 보내야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증기의 일부가 엔진룸으로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경보를 오작동시킬 수 있고 정말로 좋은 경우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증기가 안전구역으로 유도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 모습이고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버홀도 할 수 있고 모든 표면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능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먼저 테스트를 하고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설정 값이 낮을 경우에만 세팅을 조정합니다. 안전 밸브가 정상 설정 값보다 낮은 압력에서 열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팀이 손실되고 운전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를 15바에서 운전하는데 14바에서 밸브가 열리면 스팀이 빠져나가고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실제로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조정해서 정상 범위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 밸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장치들과 자료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4페이지에 와 있고 여기 있는 800페이지까지 가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